개념이 잘못 들어와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혼란의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발언 형태가 이번에 쿠데타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사실은 민주제를 제대로만 이해했더라면 저 윤석열 저 쿠데타를 옹호하는 저런 시위를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보면은 군주 폐하를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임금님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이기 때문에 내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임금이 뭐 역적들 처벌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생각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개념의 좀 잘못된 정립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 현대사의 폐단이죠.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책을 만들었죠. 속마음은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씨나 오늘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선 뭐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말고 여당 후보들이 지금 윤석열 2.0을 준비해야 된다. 14일에 탄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2.0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 속마음은 국민들을 쌍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쌍것들. 우리는 양반. 예? 나는 서울법대 나온 양반이고 너희는 쌍것들이야. 당장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윤상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탄핵 그때 통과된 다음에 예. 탄핵 통과인가요? 아마 김상욱 씨가 탄핵안 찬성할 때 설득하면서 한 얘기였어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 그렇지. 사람이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죠. 근데 더 본질적인 좀 제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발언에서 이게 한국 사회가 엘리트들, 특히 검찰, 뭐 이제 사법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못 키워냈구나. 민주제 하에서 엘리트가 아니라 군주제 하에서 엘리트로 만들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든 발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이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1880년대쯤에서야 나와요.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예, 우리나라에는 19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단어가 소개가 돼요. 아까 민주주의도 1880년대. 예, 그 무렵에 이제 막 번역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도 다 번역한 번역한 거죠. 자본주의도 일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에 이제 난학부터 시작해서 외국 문을 좀 그렇죠. 이해하려는 그런 의지가 난학이라고 불타오르는데 네덜란드 할 때 네덜란드 학문이죠. 할때 예, 난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번역도 우리가 그 당시 번역하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보면 이게 사회주의의 반대말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드물었고요. 얘기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죠. 1880년대. 레닌 트로츠키가 없었을 때네. 지금. 예. 예. 이거는 인본주의에 대립하는 말로 정립한 거였어요. 야, 완전히 이제 이해되네. 예, 그렇죠. 완전히 이해돼. 자본주의는 인본주의에 사실은 대립하는 개념이었어요. 인간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는 언제부터 옛날 공자부터 때부터 있었죠. 인을 본으로 한다, 민을 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죠. 이민 위본이라든가. 천심이 민심이다. 이게 그런 그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920년대 대공황과 또 1940년대 세계 대전을 거치고 나서 인류가 합의한 원칙은. 이 자본주의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형태로까지 폭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케인즈주의도 그런 것이었고 수정자본주의도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선언은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다른 어떤 가치도 인간에 우선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인간을 등급을 나눠서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먹는 존재. 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먹는 존재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잖아. 인간 그렇죠. 자체의 존엄성 자체를 등급을 나누는 이런 발상이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좋은 식품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이 인류가 만드는 합의란 말이에요. 원칙이죠. 그렇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데 이 사람 대놓고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깔려 있는 좀 면면한 좀 역사 의식이랄까요? 바로 이제 신분 의식이죠. 돈이 신분이 되는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민주주의 번역된 이래 우리 사회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군주제 역사와 민주제 역사의 대립 구도가 아직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일게요. 이 스픽스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1905년 울산의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어요. 주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외교권이라는 게 사실은 주권의 전부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죠. 주권을 빼앗겨서 주권을 찾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주권을 찾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서 도로 고종한테 주나. 1907년 이후에는 순종한테 돌려주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주권을 되찾았는데 그거를 저렇게 무능하고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린 그런 군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고민은. 그 고민에서 나온 대답이 뭐였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쯤에는 공화국이 미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있었어요. 예.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주권을 되찾는다면 주권은 우리 민이 나눠 갖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은 민주혁명운동과 같은 의미가 돼요. 독립운동 자체가 민주화운동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벌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이 독립운동의 이런 구상, 민주제 구상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적개심을 품었고 증오하고 그렇죠. 혐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죠. 특히 기득권 계층.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원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었어요. 1919년에. 바로 30년 전에는 신문제 사회였는데. 아니 그때도 신분제 사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사실 그렇죠. 일본인이라는 그 특권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조선 귀족도 있었고 다 있었죠. 세컨 클래스니까. 그렇죠. 예. 조선 귀족도 있었고요. 예.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장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위험하다. 일본 천황 밑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사고는 바로 이 왕당파, 왕정 군주제 옹호론이었고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자체가 천황제 군국주의였잖아요. 1945년까지 내내.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주제에 대한 불만 또는 이제 혐오, 증오 이런 걸 품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친일파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일 청산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친일파의 사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주제 정치 인식을 청산을 못한 거죠. 예. 그게 이승만을 군주로 모시고 박정희를 군주로 모시고 전두환을 군주로 모시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윤석열을 군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가끔은 이제 도와달라면 도와주지만 주로 발목을 잡아요. 주로 무거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른바 그래서 독립운동이 곧 민주화운동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군주제 옹호운동이었다라는 점 그건 좀 거시적 안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변호사님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옆에서 많이 관찰을 지금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관찰자와 전 당원 입장에서 전 당원이니까요. 근데 전 당원 정말 입장에서. 그 줄 서는 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자 낙인을 찍잖아요. 이견이 나오면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갖다가 배신자 낙인 찍어서 아직도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배신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독점하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찾아갔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군주제가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군주제의 있구만. 정신과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예. 이걸 청산하는 게 지금 과제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민주제를 87년 이후에 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전까지 다 이제 유사왕정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오토크라시였단 독재니까요. 말이에요. 네. 안티 데모크라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안티. 반민주주의. 반민주. 87년 이후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던 것이 97년 때부터였잖아요. 네. 3, 40년이에요.
이 짧은 역사로 3,000년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금 깨야 돼. 군주제에 익숙해진 의식과 몸이 3,000년의 역사가 그 우리들의 의식과 몸을 짓누르고 있어요. 거기에 30년 역사의 민주제 역사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일 수가 없어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100년간 왕정과 공화정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반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헌법만 바꾼다고 해서 그렇죠. 또는 뭐 어떤 뭐 일종의 좀 한 번의 의식각성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죠. 또 퇴보했다가 이런 놈이 또 나타났다가 또 우리가 이겨내고 뭐 이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죠. 아주 끔찍한 피해를 겪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극우가 다시 등장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은 예컨대 혐한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본 재무장 이런 걸 주장하는 것과 함께 뭘 이제 굉장히 강조하냐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해요. 사람에 대한 충성. 그렇죠. 권력자. 천황제, 일본 천황제를 일본 정신의 정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우예요. 이 사람들은 천황이 만약에 일본 내에서 천황이 다시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과 같이, 1945년 이전과 같이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강력해요. 이 군주제 물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단지 윤석열 내란 맞아. 뿐만이 아니라 그거만이 아니야. 3,000년 역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역사랑 싸우고 예. 있다. 그 말이 군주제의 잔재와 예, 잔재와 싸우고 우리 있는 마음 거예요. 속에 있는 군주제의 잔재와. 아니 근데 이게요 군주제로 되면 사실 기득권층들은 편하잖아요. 그냥 군주만 상대하면 되니까. 아, 게다가 자기는 귀족인데 자기는 뭐. 편입돼 있고. 일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데모크라시는 딱이에요. 이거 하나인데 예. 이 반대말은 아리스토크라시도 있고 오토크라시도 있어요. 그렇지. 유사왕정 독재 체제하고 귀족 체제는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항상 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하나로 예. 붙어 있는 거죠. 윤핵관 같이 이렇게 그렇죠. 같이 가. 윤핵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처럼 예.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드러났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의심만 했던 사건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확인된 것들도 많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라든가 이제 그 금감원장이 발표를 했죠. 또 뭐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이제 뭐 조만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이라든가 도저히 좀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 다 덮여 있어요. 이 민주적 통제나 민주적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가능했던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혼자 벌이는 건 아니고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이게 말은 부정부패인데 달리 말하면 현대적 용어로 하면 대민 착취잖아요. 국민 착취잖아요. 그러네. 국민 우리가 스타일이죠. 세금 내는데. 예. 세금은 우리가 내고 네. 하는데도 온갖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끌어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권들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관직도 해먹고 메가 국회의원직도 주고 공천권도 주고 서로. 이게 그렇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쿠데타라고는 알잖아요. 거기 가담했던 세력들에게 어떤 경제적 특혜가 돌아갔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듣다 보니까 아니 저는 제가 86년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87 체제 이후에 사실 인식을 갖고 사는 그러네. 사람이라서 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는 성숙된 줄 알았고 86년생 입장에서 제가 뽑았을 때부터는 뭐 YS, DJ 이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고 실제 투표한 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투표의 효능이 때부터 생겼을 했기 뿐이죠.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꽤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이 도도한 흐름들이 왔던 거고 사실은- 이해 대가리만 바꿔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KBS 정현주 전 사장님 만났었는데 KBS 사람들 몇 명이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5년 전에 딱 언제인 줄 아시죠? 45년 전이면 이제 1980년입니다. 그때 이제 계엄을 했었을 때 그때 쫓겨다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45년 후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쫓겨다녔는데 그분을 숨겨준 분이 지금은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그 1987에 나오는 그런
전직 교도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번 감방을 가셨으니까 그 전직 교도관 형님 집에 묵었대요. 안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모든 연락처 다 알고 있고 인적사항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KBS 친구한테 들었는데 친구 아들이 수방사 본부중대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날 12시인데 그 소령 대령들이 와가지고 수방사 안에 본부중대에 CCTV가 있다네. 그래서 수방사가 설치해 놓은 CCTV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사병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지금 계엄인데 그러면은 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야, 지금 얘들 깨워야 되냐? 굳이 왜냐하면은 계엄이 해지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나쁜 일인 것 같기도 아이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병들한테 나중에 이 사병들이 또 이제 우리는 징병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국민이잖아. 근데 사병들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이제 그 작전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그래 조마조마하다가 계엄이 해지가 된 거야. 그 사이에 네, 해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장교들이 야, 안 깨우길 잘했다 야. 그 정도로 그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학습이 좀 된 거야. 기능을 하고 있었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